강남대로 위로 눈이 내립니다. 네온 간판이 젖은 도로 위에 번집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흰 김처럼 흩어집니다. 밤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비어 있습니다. 투명 방풍막에는 성에가 엉겨 붙어 있습니다. 안쪽 모서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있는 검은 패딩, 바른 청바지, 끝이 달아 빠진 운동화. 남자의 이름은 한민수입니다. 46입니다. 두 손에 마닐라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눌려 구겨져 있습니다. 속에는 이력서와 오늘 받아온 불합격 이메일을 출력한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습니다. 민수는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옆에 지연이라는 글자가 계속 떠 있습니다. 입김이 흰 안개처럼 올라옵니다. 한파주의 보라더니 정말 미쳤네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둔해집니다. 패딩 안주머니로 손을 넣습니다. 구겨진 종이감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 종이가 뭔지 민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펼쳐보고 접어본 그 그림입니다.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끝으로만 만집니다. 민수는 한때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함 위에는 구조 엔지니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갓 올라간 골조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 대리,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계산하고 손으로 확인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고 아이들이 뛰어놀 건물을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멀리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뉴스 자막으로 처음 올라왔을 때 부도, 채무, 보증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암 진단서를 들고 병원 복도를 서성일 때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크레인들이 이상하게도 천천히 움직여 보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겨울 밤처럼 겹쳐 있습니다. 민수는 그 기억들을 길게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붙잡을수록 어깨가 더 무겁게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집니다. 정류장 천장에 쌓인 눈이 삐걱 소리를 냅니다. 그때 저쪽 횡단보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젖은 바닥을 찍습니다. 흰 숨이 연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재킷,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검정 스커트, 스타킹 위에 얇게 눈이 내려앉습니다. 코트는 없습니다. 여자는 정류장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릅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오르내립니다. 얼굴은 아직 화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립스틱 색은 남아있지만 입술 가장자리는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있습니다. 손을 비벼도 숨을 불어넣어도 온기가 돌지 않습니다. 민수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눈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에게로 자꾸 돌아옵니다. 여자의 손이 떨립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구두 발끝이 살짝 부들거립니다. 민수는 패딩 지퍼를 한 번 더 끌어올리려다 멈춥니다. 본능은 지퍼를 더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언가가 지퍼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잠시 침묵이 길어집니다. 바람 소리만 둔탁하게 정류장 벽을 두드립니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패딩 지퍼를 내립니다. 어깨를 빼내고 패딩을 벗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셔츠 사이로 바로 파고듭니다. 살이 움찔합니다. 그래도 그는 패딩을 두 손으로 들고 여자 쪽으로 한 발 나아갑니다. 저기요. 여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봅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민수는 괜히 한번 헛기침을 합니다. 이거 입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금방 버스 와요. 민수는 잠시 웃습니다.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는 웃음입니다. 이 날씨에 괜찮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패딩을 여자의 어깨에 올립니다. 패딩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여자의 가느다란 어깨가 패딩 속에서 조금 작게 보입니다. 패딩 안쪽에 오래된 비누 냄새가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편의점 커피 향과 섞입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본 지 오래라서요.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입니다. 하지만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눈발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가로수가지 위로 흰 층이 쌓여갑니다.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저 정지연이에요.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쳐다봅니다. 자기 손등에 거친 피부가 갑자기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는 손을 내밉니다. 한민수입니다. 그들의 악수는 짧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체온이 한 번은 스칩니다. 멀리서 버스 헤드라이트가 두 줄로 다가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뀝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춥니다.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실내 공기가 한순간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지연은 패딩을 더 여밉니다. 버스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민수 쪽을 돌아봅니다.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여기 근처까지요. 민수는 애매하게 답합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패창고 뒤 봉고차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방을 뒤집니다. 검은 카드지 한 장을 꺼냅니다. 이거요. 혹시 정말 혹시나 필요할 때가 오면 연락 주세요. 민수는 카드만 힐끗 보고 받아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는 명함을 마닐라 봉투 사이에 적당히 끼워 넣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내일 아침 얼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연이 버스에 오릅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봅니다. 정류장 안 셔츠 차림으로 서 있는 남자. 둘 사이에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눈발 속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정류장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 뒤에야 마닐라 봉투를 열어 명함을 꺼냅니다. 검은 바탕, 은색 글씨, INFINITYLABS, 대표이사 정지연. 민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뭅니다. 대표이사 대단한 분이었네요.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봉투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또 일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명함이 아니라 얼지 않을 꽃과 따뜻한 한 끼라고 생각합니다. 정류장 지붕 위로 눈이 더 두껍게 쌓입니다. 바닥에는 민수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이 등 뒤에서 멀어집니다. 골목 안쪽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섭니다. 명함은 봉투 속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몇 줄의 글자가 아직은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곧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민수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어 놓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늘 밤 그는 또 한 번 추운 밤을 지나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눈 속으로 사라진 뒤 정류장은 금방 다시 비어집니다. 바람이 돌아와 투명 방풍막을 두드립니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마닐라 봉투를 품에 더 끌어당깁니다. 가야지요. 그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정류장을 벗어나 골목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섭니다. 차 소리는 멀어지고 눈 밟히는 소리만 겨울밤을 채웁니다. 청계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로등 사이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두운 구간마다 발걸음이 잠깐씩 느려집니다.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 끝, 철망 너머로 흰 봉고차 한 대가 보입니다.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민수의 집입니다. 그는 철망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봉고차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쇠 감각이 들러붙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눅눅한 찬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낡은 담요 두 장이 뒤엉켜 있고 구겨진 커피캔,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반쯤 비어있는 생수통이 보입니다. 조수석 쪽 글로브 박스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그대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쉰 뒤 철제 상자를 꺼냅니다. 덜컹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크레파스로 그린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민수가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아내 수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아직 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한번 손끝에 닿았던 그 종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와 두 개의 막대 인형. 아빠와 준호. 두 그림 사이에 빨간 하트가 떠 있습니다. 민수는 그 그림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봅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준호야. 그의 입에서 이름이 조용히 나옵니다. 아빠가 오늘은 좀 멋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어색하게 웃어보려다가 금방 인매를 다뭅니다. 웃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처음 기침을 심하게 하던 날, 감기겠지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 그러다 종합검진 결과지 위에 적힌 악성이라는 단어,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밤마다 울리지 않으려 베개를 얼굴에 눌러대던 날들,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한 부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게,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면 집은요, 병원비는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진이 입원한 지 몇 달 되자 통장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카드값, 대출 이자, 병원비, 약값, 생활비. 순서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이 나갔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 보증금 일부 반환으로. 그 끝에 봉고차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준호 앞에서만큼은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머리를 깔끔히 잘랐습니다. 아빠, 우리 집 왜 자꾸 작아져요? 응, 아빠가 이사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경치가 자꾸 바뀌면 좋잖아요. 준호가 웃어주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복지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와 나란히 앉아있던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직도 쿡 하고 찌릅니다. 한민수님, 아드님이 지내기에 지금 환경이 너무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 불안정한 주거, 생활 패턴.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가정으로 보내고 아버님이 다시 안정된 주거와 소득을 확보하시면 그때 가서 상의하는 게.
민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복도에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만 그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아? 곧이요. 아빠가 약속합니다. 이번엔 거짓말 안 할게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봉고차 안에서 몸을 조금 웅크립니다. 창문 가장자리에서 성애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패딩을 벗어준 어깨가 서늘합니다. 그래도 그는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를 슬쩍 내려다봅니다. 오늘처럼 살고 싶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주고도 스스로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살. 그런 삶을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둘러쓰고 사진과 그림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위 얇은 철판 바닥 아래로 겨울 땅이 식어갑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을 내려다보는 높은 층 인피니티 랩스가 임대한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습니다. 벽은 대부분 통유리입니다. 거실 바닥에는 흰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없습니다. TV도 음악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정지연은 코트를 벗어 걸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민수가 걸쳐준 낡은 패딩이 아직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패딩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패딩을 벗으려다 안쪽에서 손에 걸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그림입니다. 크레파스로 칠해진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두 명의 막대 인형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위에는 삐뚤게 아빠와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거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하지만 그 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조명 아래 종이 위에 빨간 하트만 유난히 선명해 보입니다. 지연은 그림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간이 뜨거워집니다. 아빠.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가 입술에서 새어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부르지 못했던 호칭입니다. 보육원 창틀에 앉아있던 밤들이 떠오릅니다. 같은 잠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누구도 자기만의 옷장을 가지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가끔씩 봉사자들이 와서 과자를 나눠주고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연은 그곳을 몰래 나왔습니다. 차라리 바깥 공기가 더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성당 계단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가왔던 한 사람,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코트를 벗어 지연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춥지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 입말 말투.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던 민수의 말과 겹칩니다. 노인은 그날 밤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당 계단 위 어두운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겨울만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이 그 밤이 지연의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겨울이 있었지만 그때처럼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학에 가고 회사를 차리고 투자를 받고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낡은 패딩을 덮어주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름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스며 나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안쪽에서는 묵혀둔 울음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휴지 한 장을 꺼냅니다. 눈가를 닦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고차 안은 유리창 가득 하얀 성에로 덮여 있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러 바깥을 겨우 내다봅니다. 흐린 겨울 햇빛이 골목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작은 가스버너에 물을 올립니다. 즉석 커피 한 봉지를 털어넣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요? 그는 중얼거리며 봉투 안에서 명함과 이력서를 꺼냅니다. 명함은 다시 뒤로 밀어넣습니다. 이력서 위에만 시선이 머뭅니다. 한민수 만 46세 전 구조 엔지니어. 경력 칸에는 여러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 최근 경력부터 현재까지의 공백이 너무 길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긴 이르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셔츠 깃을 만져봅니다. 어제 저녁 공중화장실에서 급하게 씻고 말린 셔츠입니다. 눈에 띄는 얼룩은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손빗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거울은 없습니다. 차창에 비친 흐릿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는 봉고차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구인센터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버스비를 아끼려 합니다. 구인센터 안은 사람들의 숨으로 가득합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벽에는 건설 일용직, 택배 상하차, 창고 정리 업무가 빽빽이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묻습니다. 한민수 씨, 경력은 여기 적힌 대로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구조 설계 쪽이었습니다. 요즘은 관련 자격증도 갱신해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까지 그쪽 일은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현장 경험은 있고 공부는 계속하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모니터 한쪽을 더 봅니다. 주소지가 지금은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시요? 네. 고정된 집은 없습니다. 직원의 손놀림이 잠시 멈춥니다. 장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쪽은 주소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서류상 주민등록상 주소도 오래되셨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주소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굳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숨을 고르고 말을 낮춥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했네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 나가실 수 있는 일은 여기 공사장 상하차, 여기 공장 야간 청소 정도입니다. 하루치 일당입니다. 기술직은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민수는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봅니다. 상하차, 야간 청소, 몸이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돈입니다. 상하차 하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민수는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쓸 때마다 예전 명함 위의 직함이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센터를 나와 약속된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가요?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같은 아침 인피니티랩스 회의실에서는 숫자들이 오갑니다.
이번 분기 사용자 증가율입니다.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빽빽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숫자에 박혀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 끝, 지연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낡은 패딩은 이미 세탁소에 맡기겠다는 직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 안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대신 안주머니에서 꺼낸 아이의 그림을 작은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파일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습니다. 대표님, 재무 담당 이사가 지연을 부릅니다. 네, 들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보고 내용은 머리로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걸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이어진 빌딩 숲 아래 어젯밤 정류장 근처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아직도 추위를 견디고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라라가 다가옵니다. 대표님, 점심 식사 예약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투자사 쪽과...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짧게 답합니다. 라라가 돌아서려 할 때 그녀는 잠시 입을 떼다가 다시 닫습니다. 저기... 네, 대표님? 지연은 말을 정리합니다. 입안에서 문장이 몇 번이나 바뀝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이건 회사 일이 아닙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더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어젯밤 성당 계단에서 울던 12살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낡은 코트를 걸어주던 노인 김도현. 그리고 오늘 그 노인의 모습과 겹쳐진 한민수.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라라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 안에는 지연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그림을 다시 펼쳐봅니다. 준호.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름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습니다. 한민수입니다. 두 이름, 어제 만난 정류장, 강남역 인근, 시간은 밤 10시 무렵,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데이터를 끌어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자와 파트너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위한 스카우트가 아닙니다. 단 한 번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그 노인이 날 그냥 두고 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내 인생은 전부 달라졌겠지요. 그는 자기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밤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연은 한 번의 친절을 받은 사람이자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회의실 천장 조명이 천천히 꺼집니다. 자동 타이머가 작동한 것입니다. 실내가 조금 어두워집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문 옆 인터폰 같은 작은 은색 벨 버튼 위에 손을 올립니다. 손가락 끝이 잠시 공중에서 멈춥니다. 누를지 말지 망설임이 손끝에 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띵! 작은 소리가 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라라가 얼굴을 내밉니다. 부르셨어요, 대표님? 지연은 파일을 한 번 더 쥐어봅니다. 내려다보던 그림을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라라 씨, 사람 한 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많은 날을 바꿀 것입니다. 지연도 아직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민수 역시 공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겨울은 이미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결심을 품은 채 다음 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지연은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합니다. 라라가 문가에 서서 기다립니다. 사람 한 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습니다. 라라는 잠시 눈을 깜빡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꺼냅니다. 투명 비닐 안에 크레파스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라라 쪽으로 살짝 밀어 보입니다. 어젯밤 강남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름은 한민수.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는 모르겠습니다. 라라는 그림을 한번 보고 다시 지연을 봅니다. 표정은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네. 제 쪽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연의 말은 반쯤 농담 같고 반쯤 진심입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곧 내려앉습니다. 강남역 밤 10시쯤 버스 정류장. 정류장 번호도 대략 기억합니다. 그 근처 CCTV, 버스 카드 기록, 혹시 우리 쪽 데이터 팀 도움도 좀 써도 됩니다. 라라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일은 회사 공식 업무로는 안 올리고요. 저와 라라 씨만 아는 선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지연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봅니다. 낮에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어젯밤 눈이 쌓였던 정류장은 이제 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정류장에서 패딩 하나 받은 것뿐인데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 그림 파일을 계속 만집니다. 아이의 이름, 준호. 그 이름이 마음 깊은 곳을 계속 두드립니다. 오후, 라라는 노트북과 몇 장의 출력물을 들고 다시 지연의 방을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생각보다 빨랐네요. 저희 보안팀, 데이터팀 조금 도움을 썼습니다. 강남역 인근 CCTV, 버스 정류장 주변 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구직 게시판까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라라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 눈 내리던 밤 정류장의 모습이 작게 잡혀 있습니다. 패딩을 벗어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지연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자신에게 패딩을 씌워주던 손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장에는 온라인 구직 카페 캡처 화면이 붙어 있습니다. 46세 구조 엔지니어, 어떤 일이라도 배우겠습니다. 짧은 글 남겨진 연락처. 이 번호로 연락해 봤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불폰인 것 같아요. 대신 최근에 자주 찍힌 위치가 있습니다. 라라는 지도 사진을 한 장 더 펼칩니다. 청계천 근처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 빨간 표시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 근처 폐창고 뒤에 세워둔 봉고차에서 몇 번 목격되셨습니다. 아마 거기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지도 위 빨간 점을 오래 바라봅니다. 눈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청계천, 창고, 봉고차. 노숙인이신 건가요?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오래전에 이사한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라라의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한번 두드립니다. 결심을 모으는 듯한 동작입니다. 라라 씨. 네, 대표님. 차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운전기사님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시려는 건가요? 라라는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다녀와도. 아니요. 지연이 말을 끊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칩니다. 라라는 더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 준비해 두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연은 잠시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하얗게 번집니다. 가도 될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요? 머릿속에 여러 문장이 떠오릅니다. 어제 패딩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오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떤 말도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만 정류장에서 떠나던 버스 안에서 느꼈던 묘한 찜찜함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코트를 내어주던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두고 떠났던 순간 그 찜찜함이 지금 그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청계천 근처 창고들 사이 골목. 지연의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작은 파란 점이 흔들립니다. 차창 밖으로 낡은 철문, 녹슨 간판, 벗겨진 페인트가 스쳐 지나갑니다. 고층 빌딩 대신 회색 콘크리트 벽이 양쪽에 선 느낌입니다. 라라가 알려준 위치쯤에서 지연은 차를 세웁니다. 시동을 끄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수동 창문을 내리는 소리, 바람이 들어오는 감각, 멀리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철망 너머로 봉고차 한 대가 보입니다. 눈은 많이 녹았지만 차 표면에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릅니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한번 두드립니다. 돌아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온 걸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소파 위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그림을 끌어안고 떨리던 손, 숨막히던 목. 그 감각이 그녀의 등을 밀어냅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내립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봉고차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발밑 자갈이 부딪히며 사각거립니다. 봉고차 유리창은 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합니다. 지연은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문 옆을 한번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봉고차 문에는 오래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어딘가 현장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뒤를 돌아봅니다. 창고와 창고 사이 좁은 통로 끝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작업복상에 바랜 작업바지, 먼지 묻은 장갑이 빛을 받습니다. 한민수입니다. 그는 처음에 지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골목에서 이런 옷차림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젯밤 정류장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보았던 얼굴과 겹쳐집니다. 민수의 걸음이 멈춥니다. 눈이 조금 커집니다. 지연 씨?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 흔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합니다. 숨이 약간 빨라져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한번 지나갑니다.
하얀 비닐이 어디선가 날아와 발치에 걸립니다. 민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봉고차, 창고, 자기 옷차림, 그리고 눈앞에 잘 다려진 코트, 단정한 머리, 깨끗한 구두. 두세 개가 너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민수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제 명함 드렸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로 끝내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 같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한쪽 어깨에 들고 있던 공구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훑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하고 돌아오던 기림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으셨을 텐데요. 그의 말에는 당황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있게 됐습니다. 지연이 짧게 답합니다. 그녀는 봉고차 쪽을 한 번 더 봅니다. 문틈으로 안쪽 담요와 상자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민수의 시선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잠시 사이 그의 얼굴에 수치와 피로가 얇게 겹쳐지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지연의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많이 솔직합니다. 민수는 망설입니다. 봉고차 안은 그의 모든 사정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돌려보내기도 애매합니다.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요. 그는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판단하러 온 건 아닙니다. 지연이 덧붙입니다. 잠시 아주 짧은 숨고르기가 지나갑니다. 민수는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덜컹 쇳소리가 납니다. 차 안에는 어제 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 있습니다. 덮어놓은 담요, 구겨진 종이컵, 작은 버너, 철제 상자. 지연의 시선이 상자 위로 천천히 옮겨집니다. 상자 뚜껑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상자를 손으로 덮으려다 멈춥니다. 지연의 눈이 그 동작을 따라갑니다. 아까 그림은 잘 받았고요. 그녀가 말합니다. 민수는 잠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자기 패딩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준호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아, 그거요. 아버님이시지요.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봉고차 안에 천천히 번집니다. 민수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뜹니다. 네, 아들입니다. 지금은 같이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로 다 꺼내지 않아도 상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지연은 봉고차 천장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얇은 철판 사이로 바깥에 찬 공기가 스며드는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거군요. 말하고 나서야 이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잠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동안만요. 그의 눈에 얇은 자존심이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잠깐이라 말하는 방식. 영원히 이럴 생각은 없다는 선언. 지연은 그 자존심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또렷합니다. 민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얼굴을 찌푸립니다. 절 왜요? 지연은 답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어제 제가 추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만 추웠던 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제 어깨에 패딩을 올려주신 분은 한민수 씨였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려다 그냥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다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연이 잘라 말합니다. 대부분은 못합니다. 봉고차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회사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핵심이 나옵니다. 민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회사요? 네. 인피니티 랩스.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회의실도 빌려놓겠습니다. 민수는 봉고차 안과 밖을 번갈아 봅니다. 창고 벽, 자신이 벗어놓은 장갑, 더러워진 작업복, 그리고 지연의 깨끗한 코트와 차. 제가 거길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제 한 사람의 친절이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다는 것. 민수는 손가락으로 철제 상자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립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생각에 잠긴 리듬입니다. 회사라니, 회의실이라니.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그런 단어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인센터, 일용직, 일당, 현장. 이것들이 그의 일상 어휘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쪽 같은 회사에서는요. 그가 입을 엽니다. 저 같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쪽 같은 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인가요? 지연이 되묻습니다. 양복 입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들 회사요. 주소 적으라면 적을 집도, 제출하라면 낼 통장 잔고도 변변찮은 사람은 애초에 문턱도 못 넘는 곳이겠지요. 말끝이 조금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자조가 얇게 섞여 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신이 이 회사의 CEO로서 해온 선택들, 보고받은 서류들, 넘겨본 이력서들 모두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한 번만 와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말을 줄입니다. 조건도 약속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민수는 한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지금은 일을 나가야 해서요. 그 말은 거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닙니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지연은 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번호는 잘 안 쓸 때도 많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그럼 지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아직 여기서 지내시는 건 맞지요? 민수는 그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운 듯하지만 숨기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은 제가 다시 찾아와도 괜찮겠습니까? 이번에는 민수가 대답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야 뭐. 지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녀는 봉고차에서 물러납니다.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쪽을 봅니다. 담요, 상자, 좁은 공간. 그 틈새마다 몇 년의 세월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더 깊이 가라앉아 있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 차 문을 닫고 나서도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양손을 핸들 위에 얹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그쪽 같은 회사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장이 단지 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말처럼 들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차 백미러 너머 먼지가 묻은 봉고차 지붕이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부터 바꾸는 수밖에 없겠지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반발이 올지, 어떤 실패가 기다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빛, 펜트하우스에서 흘러내린 눈물, 봉고차 안에서 마주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지연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리에는 머물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창고들이 뒤로 밀려납니다. 민수의 봉고차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 사이, 둘 사이의 거리도 잠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과 결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꺼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만든 회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린 관계와 목표는 다음 장에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리벽 회의실, 하얀 형광등, 긴 테이블, 한민수는 끝자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셔츠는 빌린 것처럼 약간 크고 바지는 무릎 쪽이 구겨져 있습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깍지 낀 채 떨고 있습니다. 잘못 온 건 아닐까? 아직 돌아갈 수 있을까? 유리 너머로 직원들이 지나다닙니다. 노트북을 들고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 중 누구도 이 회의실 안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선 하나, 두 개가 스치듯 들어왔다 나갑니다. 반대편 정지연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몇 명의 임원과 팀장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재무, 인사, 운영. 각자의 노트북을 열어둔 채입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자리 말씀드렸지요. 새로 검토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어드바이저. 그 첫 후보로 모신 분이 여기 한민수님입니다. 시선들이 한 번에 민수 쪽으로 모입니다. 그는 어깨를 아주 조금 움찔합니다. 인사팀장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노트북 화면을 한번 확인합니다. 이력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예전 건설사 구조 엔지니어, 현장 소장까지. 그 뒤로는 공백이 꽤 기네요.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재무이사가 팔짱을 끼고 묻습니다. 이 역할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대표님?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이야기한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지연은 숨을 한번 고릅니다. 우리 회사가 프로덕트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교육, 조직 문화, 의사결정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팀장이 끼어듭니다. 그러면 일종의 내부 상담사인가요? 코치? 자문위원? 직함은 그렇겠지만 저는 조금 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재무이사가 말합니다. 톤은 최대한 공손하지만 어딘가 딱딱합니다. 대표님 개인 프로젝트처럼 들립니다. 요즘 ESG니 뭐니 회사 이미지 강조하는 트렌드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이미지를 위한 포지션이라면 조금 더 경력이나 학력 면에서 검증된 분을 모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약간 쏠립니다. 누군가 눈을 피합니다. 민수의 귀끝이 뜨거워집니다. 이미지, 트렌드, 검증. 그동안 자기와 상관없다고 믿고 살았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쏟아집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한민수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부에서, 그것도 저희 회사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이 들어오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어디서 한 분 모셔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민수는 속으로 따라 읊습니다. 손가락이 부들거립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구두 대신 오래된 운동화, 선명한 다크서클, 손등에 굳은 살. 나는 여기서 구경거리지. 지연이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한민수님은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민수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킵니다. 경험, 놓친 시선, 최근 몇 년간. 그에게 그 몇 년은 봉고차의 겨울과 복지관 복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다시 말합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다만 역할 정해, 평가 기준, 보상 구조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연이 있는 분을 섣불리 모시는 건 그가 사연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민수의 손이 젖은 책상 위를 꽉 짚습니다. 의자가 살짝 밀립니다. 작은 마찰음이 회의실을 가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민수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눈은 테이블 끝을 향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잇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야 하는지 더 헷갈려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한민수님 잠시만요. 아직 이야기. 대표님. 민수가 그녀 쪽을 처음 똑바로 봅니다. 눈이 약간 붉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최대한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누구도 키보드를 치지 않습니다. 어젯밤 추운 정류장에서 패딩 하나 덮어드린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그는 회의실 유리 너머 바쁜 복도 쪽을 한번 훑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뭔가 설명해야 할 대상이 된 느낌입니다. 사연이 있는 분, 이미지, 트렌드, 재무이사가 입을 때려다 곧 다뭅니다.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니까요. 숫자 맞춰야 하고 기준 정해야 하고. 근데 민수는 손을 내려다봅니다.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던 손, 아들의 짐을 싸주던 손, 그리고 어젯밤 패딩을 벗어내던 손. 저는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지연이 입을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민수가 말을 가로챕니다. 이 회사 문턱,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못 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믿어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끝을 멈춥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결국 저는 대표님이 마음 한번 다잡으시려고 한 번쯤 불러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무례한 줄 압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사연 있는 사람 한 명 회사에 모시면 우리도 좋은 회사 되는 거 아니냐는 말처럼요.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의실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민수는 의자를 밀어넣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문 쪽으로 향합니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립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 복도의 소음이 얇게 들어옵니다. 발걸음 소리, 전화벨,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연은 몇 초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제가 너무 됐습니다. 지연이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자릅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이어지는 안건은 다음 주로 미룹시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의자를 밀어넣고 회의실을 나섭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민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버튼 위에 숫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민수님. 지연이 빠르게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민수는 고개만 살짝 돌립니다. 표정은 복잡합니다. 당황, 분노,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대표님.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몇 명 내립니다. 안은 비어 있습니다. 민수는 한 발을 들이려다 멈춥니다.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만약 제가요. 그녀가 말합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 편해지려고만 이 일을 시작했다면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봉고차까지, 공사장까지, 그리고 오늘 이 회의. 민수의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시간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낮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서로 벽만 보고 말하는 기분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 안을 한번 봅니다. 닫히려는 문 위에 빨간 줄이 켜져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1시간. 네. 1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해서요. 아래층으로 같이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계단 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통에 메아리처럼 겹칩니다. 도심을 벗어나는 길. 창밖 풍경이 유리창에 흘러갑니다. 회의실의 흰 불빛 대신 노을이 차 안으로 스며듭니다. 주황빛이 대시보드 위를 훑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둘 다 말을 아낍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습니다. 타이어가 도로의 요철을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발밑으로 올라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봅니다. 고층 빌딩이 줄어들고 낮은 건물들이 늘어납니다. 편의점, 세탁소, 동네 병원, 오래된 빵집.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처음으로 묻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옵니다. 지연의 대답은 짧습니다. 차는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구 위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연의 집 지역 아동 청소년 센터. 지연은 차를 건물 앞에 세웁니다. 시동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여기입니다. 민수는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아이들이 그린 듯한 손바닥 그림, 웃는 얼굴 스티커.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잠깐만요. 지연은 먼저 차에서 내립니다. 민수도 문을 열고 뒤따릅니다. 건물 문이 열립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아이들 웃음,
책 넘기는 소리, 부엌 쪽에서 나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밥 다 됐어 라는 외침, 바닥에는 작은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손바닥을 찍은 색색의 페인트, 환영합니다. 함께라서 괜찮아요 같은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봅니다. 작은 운동화들 사이로 예전에 준호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가 겹쳐 보입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한쪽 방에서는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음이 약간씩 틀리지만 그 틀어짐마저 따뜻합니다. 복도 끝 작은 강당 같은 공간. 한쪽 벽에는 사진 몇 장과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멈춰섭니다. 액자 속 오래된 흑백 사진. 웃고 있는 노인. 낡은 코트를 입고 성당 계단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아래 작은 금색 명패가 있습니다. 고 김도연 도연의 집 설립에 영감을 준 분. 지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저 사람입니다. 민수는 옆모습으로 그녀를 봅니다. 어릴 때 제가 겨울밤에 몸을 숨겼던 계단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당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눈이 사진 속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이분이 저에게 코트를 벗어 덮어주셨습니다. 밤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름도 사정도 묻지 않고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춥지요. 그래도 이 겨울만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겁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웃음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 한 문장이, 그 코트 한 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하고 어떻게든 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그분 이름을 따서요. 도연의 집. 지연은 벽에 붙은 다른 사진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봉사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인피니티 랩스가 후원하는 곳입니다. 언론에는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빚이니까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민수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봅니다. 책장, 그림 도구, 작은 피아노, 실내 놀이터. 아이들 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 웃음이 그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가 겨우 입을 엽니다. 이곳의 아이들과 같은 자리에 서본 사람이라는 거네요.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 한때는 여기 아이들처럼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의 모간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표님의 이미지와 눈앞에 이 사람이 겹치지 않습니다. 고급 양복, 투자 설명회, 언론 인터뷰. 그 뒤에 성당 계단에 웅크린 12살 아이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한 발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제 정류장에서 패딩을 주셨을 때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코트를 덮어주던 순간 그냥 한번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멈춰서서 제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처음으로 괜찮을 수 있다 쪽으로 꺾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민수님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꺾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민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손이 옆구리에서 구겨진 바지 천을 잡습니다. 저는 회사 숫자도 중요합니다.
성과도 투자도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강당 한가운데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아이들 행사라도 하는지 작은 무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아이였던 나가 있던 공간에 좀 더 괜찮은 어른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숫자만 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류장에서 패딩을 덮어주던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때부터입니다. 도연의 집이라는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회사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게 지연은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하나 회사에 앉혀두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일을 혼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께 해줬으면 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집도 번듯한 경력도 깨끗한 옷장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봉고차랑 잃어버린 몇 년이랑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연이 조용히 답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뭐가요? 잃어버린 몇 년을 정면으로 본 사람.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일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어디선가 공 튀기는 소리도 섞입니다. 민수는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그 웃음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를 거절하고 봉고차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연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제 저에게 해준 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안고 살 겁니다. 다만 그 빚을 좀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무언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는 최대한 참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웃음소리와 사진 속 노인의 미소와 정류장에서 패딩을 벗어주던 자신의 손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손등으로 눈을 가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막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정리해버린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다가가서 등을 두드리고 싶지만 대신 한 발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서입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얼마 후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쉽니다. 손을 내려 눈물을 닦습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겨우 말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컴퓨터도 오래 만져본 적 없고 회사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지연이 미소를 아주 조금 짓습니다. 잘해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상처가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지쳤다 같은 것들이요. 민수는 강당 중앙 작은 무대를 바라봅니다. 나무 바닥이 아이들 발에 의해 여기저기 긁힌 자국. 무대 앞벽에는 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어쩌면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 생각이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여기서 필요하다면 지연의 눈에도 물기가 살짝 고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회사에도 그리고 아직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요. 도연의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반발, 제도와 숫자, 시선들, 모두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붉은 벽돌 건물 안 사진과 웃음 사이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봉고차에서 시작된 겨울은 이 작은 센터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 온기는 인피니티 랩스의 유리벽 안으로도 번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상처와 새로운 충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날의 눈물과 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인피니티 랩스 5층 한쪽 끝 작은 방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헌 책상 하나, 중고 소파 하나, 창가에 조그만 화분 2개. 책장에는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모르는 심리학 책과 시집이 섞여 꽂혀 있습니다. 구석에는 전기포트와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문 옆 벽에는 라라가 프린트에 붙여둔 작은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사람과 가치 어드바이저 한민수. 민수는 그 글자를 잠시 바라봅니다. 이름 뒤에 붙은 새로운 역할이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예전 현장 사무실에 붙어 있던 현장 소장 4글자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닮아 있습니다. 두렵지만 어쩐지 똑바로 서보고 싶은 자리. 문 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갑니다. 첫 손님은 야근이 잦다는 모바일 팀의 젊은 개발자입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아닌 물병이 들려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냥 와도 되는 곳 맞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네, 오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 뒤로 하루에 몇 명씩 사람들이 들고 납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은 말이 마음에 남았다는 인턴. 이직을 고민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팀장. 누군가의 야근 탓에 집에 혼자 남는 아이 생각이 나는 엄마. 민수는 특별한 조언을 꺼내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시간이 더 깁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에는 대신 종이컵에 물을 채우고 잠시 침묵을 허용합니다. 때때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장 난 게 아니라 지친 거겠지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들은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가고 누군가는 자리 앞 칸막이에 붙여둡니다. 인피니티 랩스 안공기는 천천히 달라집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조금 더 자주 납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팀장들은 보고서 대신 먼저 표정을 묻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숫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프와 지표는 모니터 위에 여전히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수의 손에는 장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값싼 토마토, 다진 고기, 마늘 한 통, 마른 파슬리 작은 봉지.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 주황색 복도 등 아래 그의 이름으로 계약된 집 현관문이 있습니다. 문에는 아직 새집 티가 나는 우편물 여기로 넣어주세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작은 거실 겸 부엌이 나옵니다. 싱크대 위엔 라면 대신 파스타면이 놓여 있고 냉장고 안에는 누구를 위해 사둔 듯한 요구르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방 한 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책과 프린트물이 어지럽게 놓인 책상. 그 앞에 앉은 20살 청년이 고개를 듭니다. 한준호. 그의 아들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던 첫 며칠을 지나 이제 집안에는 숨소리 2개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밥그릇이 비는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영상통화 너머가 아닌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식탁 위에 2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완성 스파게티와 불균형한 마늘빵입니다. 준호가 포크를 돌리다 말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약속 지켰네. 민수는 잠시 대답을 못합니다. 스파게티 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긴 왔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몇 년 동안 쌓인 미안함 위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말로 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문을 열고 닫는 동안 상처는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굳어갑니다. 침묵 속에서 식탁 위 작은 등이 노랗게 흔들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침묵이 더 편안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민수가 인피니티 랩스에서 일하게 된 지 어느덧 1년. 초여름 회사 로비가 조금 다르게 꾸며집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옹기데이. 유리벽을 따라 흰 천이 드리워지고 누군가가 손으로 쓴 문장이 붙습니다. 한 사람의 옹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로비 중앙 작은 스탠드 위에 낡은 패딩 한 벌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몇 번의 세탁과 수선을 거쳐 더 이상 입을 수는 없게 된 옷.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된 옷입니다. 직원들은 출근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행사의 중심에 민수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뒷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자신이 벗어준 패딩이지만 이제 이 옷은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도연의 집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장면. 인피니티 랩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는 장면. 야근 대신 팀 단위로 퇴근길을 함께 걷는 장면. 영상 마지막에 누군가가 쓴 문장이 뜹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면 괜찮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로비를 채웁니다. 이야기의 시작, 정류장에서의 그 밤까지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겨울에 우리가 첫 번째 코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문장으로 말을 맺습니다. 박수 소리가 흩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민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포개집니다. 큰 환호보다는 조용한 안도가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의 작은 방에는 편지 몇 통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없이 내선 번호와 이니셜만 적힌 편지. 당신이 한 말을 듣고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야근 대신 퇴근 후 딸아이랑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게 의미 없는 일만은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처음 받는 문장들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한 장씩 접어 책 속에 꽂아둡니다.
어느 날 혼자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작은 버팀목들입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도연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고 아저씨다 하고 달려옵니다. 가끔은 숙제를 봐주고 가끔은 축구 골대를 대신 서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정류장을 봅니다. 어느 정류장에는 아직도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함은 여전하지만 그 위에 얇게 다른 빛이 깔려 있습니다. 겨울이 다시 옵니다. 강남대로 위로 눈이 내립니다. 1년 전 낡은 패딩을 벗어주던 밤과 비슷한 풍경입니다. 민수는 퇴근 후 혼자 거리에 섭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있습니다. 목도리에 숨을 파묻으니 숨소리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눈발 사이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투명 방풍막, 플라스틱 의자, 안쪽 모서리. 그 자리에 한때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가끔 손을 비벼보는 젊은 남자. 옆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학생이 서 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코트가 있기를. 꼭 자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도시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미 누군가에게 패딩을 벗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도연의 집, 또 다른 인피니티 랩스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문이 닫힙니다. 민수는 버스를 보내고 조금 더 거리를 걷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사근사근 소리를 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흰 것이 내려옵니다. 그는 봉고차 대신 집으로 향합니다. 기다리는 아들이 있고 내일 아침 찾아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것은 항상 한 가지쯤 남아 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잠시 멈춰서는 용기, 그리고 한 벌의 패딩. 어쩌면 인생은 그런 작은 것들이 오가며 조용히 다시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한민수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서 누군가의 겨울을 바꿀 다음 마음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